자, 이제 일단 비디오 패널을 숨기고,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기존의 클라우드가 확장한 거는 첫 번째는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가 정석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만 원 서버를 사가지고 거기에 서버 터져가면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테스트하고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걸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점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할때 그 CIA 프로젝트를 AWS가 먹으면서 이후 확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데이터와 AI로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되면 금융과 광고 쪽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자동화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금융 부분의 도메인을 따로 한번 파봐야 돼요. 광고 부분은 이제 GA4가 이번에 나왔는데 구글이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AWS, 구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광고 서비스를 아예 만들기도 합니다. 더 확장되고 있는 방향이 지금 현재 의료 쪽입니다. 이 의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로 주관적 경향이 꽤 많아요. 엑스레이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정확도는 솔직히 한 번만 정확하게 딱 찾아놓으면은 데이터가 거의 뭐 100년이 지나도 잘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정확도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가 보는 것보다 AI로 보는 게 더 나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확대되는 쪽이 헬스케어 쪽입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 시장으로 가치가 있어요. 글로벌 클라우드들도 전부 한국의 의료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약간 이제 이게 한국에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말이지 나라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약간 꺼려지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부터 2016년쯤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헬스케어가 급증합니다. 이 고령화 인구가 늘었다는 거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었는데 신규 그 출산이 없어서 고령화 인구에 도달한 거고 미국은 잘 살아서 고령화 인구에 도달한 거예요. 한국처럼 근데 이 고령화 인구가 빈곤 노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지분이 대부분 주식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핵심 소비층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소비층은 지금 30대고 자산층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는 핵심 자산층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65세 이상의 이제 노령층이 많이 늘어서 헬스케어 인력이 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면 연봉 그 자산을 보면은 요거는 에버리지 네트워스 순자산인데 이거는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다 들어서 평균에 안 맞고 미디언 네트워스 그러니까 이제 중간층의 순자산이 요렇게 됩니다. 한 3억대 정도 되죠. 제일 높습니다. 순자산이. 즉 55세에서 64세, 65세에서 74세 요 세대가 자산 핵심층이에요. 그리고 75세 이상들 이 세대들이 자산 핵심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저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다? S&P 500에서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채권으로 전환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즉 나이가 들수록 헬스케어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져가려고 이 자료를 이 시장으로 열심히 가려고 클라우드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게 현황이죠. 그러면서 이 헬스케어가 단순히 사람 헬스케어만 뜻하는 게 아니라 애견 헬스케어까지 디지털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이나 AI 관련된 걸 결합을 시키고 여기에 쓰는 것들 전부 다 뭐 3대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는 줌 이후 늘어났고 사실 재판도 지금 원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규제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원격 노인 부양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약국이 망하기 때문에 약 그 배송을 못 해요. 그래서 헬스케어 IT에서 지금 미국에는 의료 IT도 꽤 많이 나오고 요즘은 결합된 도메인으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흔하듯이 똑같이 산업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클라우드들이 노리고 있는 영역이고 한국을 지금 열심히 노리고 있죠. 뼈대는 데이터 맞습니다. 저 데이터도 오히려 더 안전한 상태죠. 저기에 넣으면은. 근데 이제 꺼려지는 거지.
보료 간병인에서부터 의료인, 클라우드, 데이터 AI 넣고 디지털 치료대 넣고 스마트 기기 넣고 웨어러블 보조기기 넣고 AI 스피커를 넣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아 꾸준히 찾아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 중에 그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바이 더 웨이였나? 여기가 여기에 해당 내용이 슬쩍 나와요. 하트 오브 비즈니스. 지역 그 공원 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이 지역에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 훈련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고 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 노인이 갑자기 심장 발작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한 명 가지고 여러 명을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상태 기업 공원 사업으로 수익 사업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도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구매력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구매력에 밀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력 1위를 다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스마트 케어 관련된 산업들이 서비스에 관련되는 사람이 직접 하지만은 의료기기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 쪽이 여기를 먹으려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AI를 적용시키려고. 교육에도 제가 메타버스 갔을 때도 메타버스 관련된 AI 교육에도 실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도메인 경험자가 된다는 거 제가 말했듯이 경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쪽에 관련돼서 도메인 비즈니스 부분의 매트릭에서 또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라는 건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저기 워터폴을 제가 자꾸 안 보내는 이유가 비즈니스 매트릭에 노출이 안 되고 특정 기술만 덕후짓을 하면 뭔가 좋아지고 구글처럼 저렇게 뛰어난 특정 기술 덕후짓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거 진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워터폴 대기업은 구현만 계속하고 특정 비즈니스 매트릭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결정 권한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건 애자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국인이 일을 강자 못하는 거는 그 비즈니스 매트릭에 관련돼서 지표를 관리하는 역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 간단히 말해서 기술 테크니션 갖다 붙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테크니션이 아니라 도메인 경험자들과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협력을 해서 종합적인 프로덕트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시장이 먼저 환경이 저변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한 상품과 이 경험자 클라우드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 기술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돼요.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는 이미 주류가 되었고, 즉 뭐 모델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케일업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2020, 어이씨 이거 뭐야 옛날 거야. 2021년 제가 클라우드 퍼스트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 여기 이제 멘토님께 첫 강의를 이제 요청을 드렸죠. 저는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게 저의 아주 한 5년까지는 아니고 3년 내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브세옵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 배경 이유, 그 도메인이 지금 현재 진행된 현황, 클라우드를 어떻게 의료 말고 더 많이 쓸 것인가, 빅테크들이 지금 현재 네이티브 빅테크들이 전부 전진하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 클라우드가 가장 메인입니다. 한국도 네이버 클라우드 세트레가 이 딥테크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인데 사실 얘들이 AWS 쓰는 것 같던데 세트레가이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위성 분석 솔루션 사스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딥테크 스타트업과 협력을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걸 만들어진 배경은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대로 주기 그러니까 공공기관 의료 클라우드, 우주 클라우드로 확장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향점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노리고 있지만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자국 거는 뭐 자국 우리 또 미래기도 한데 참고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네이버, 삼성전자, 세트레가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투자한 이유 자체가 우주 클라우드로 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다 끝나서 근데 한지는 좀 됐어요. 1년, 2년? 1년 반, 1년 반 정도 됐어요. 경제 방어 입장으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약국이 망하기 때문에 약을 배송 못하게 하듯이 프랑스에서 아마존이 무료 책 배송 못하게 하는 거랑 같은데 한국은 다행히도 저항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거 해놓고 난 다음에 투자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 세 군데가 망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주 산업에 진출한 두 명이 있어요. 머스크와 베조스. 요 두 명이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겹쳐서 베조스가 먼저 특허를 얻어서 부딪힌 적이 있어요. 머스크 한번 욕도 하고. 근데 지금은 베조스도 머스크의 스타링크처럼 우주 인터넷 카이퍼에 투자하고 있고 2024년 정도를 4년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우터넷이라고 불리던 건데 크게 이게 원인은 예전에 레거시 인프라를 깔 때 선을 깔아서 인터넷을 깔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선을 까는 거? 아니 저 넓은 아프리카에 어떻게 선을 깔아? 그리고 그 선을 어떻게 유지를 해? 심지어 방군도 드글드글한데 매우 어마어마한 돈이 문제이면서 유지 보수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 두 번째, 인건비가 높은 곳에 선을 깔고 유지하는 것. 이거는 대표적으로 독일이었는데요. 2014년에서 2005년 정도, 15년 정도에 제가 독일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했을 때 금요일 여기는 금요일 저녁에 비가 오면 인터넷이 끊긴다. 여러분 지금도 비가 오면은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잠깐 이제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뜹니다. 원래 그 인터넷 자체가 그래요. 근데 느긋하게 일하면서 월요일 저녁 정도에 복구가 된대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여기에서 창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재 유출도 심각해지고 외국 나가서 창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2016년에 GDPR과 정보통신망법 제가 이게 리스트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정보통신망법으로 했는데 고액의 벌금을 준비하면서 이제 GDPR이 이때 나왔어요. 하면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우선 견제를 해요. 당연히 미국 디지털 기업은 자국에 수수료 되는데 자국 기업은 이게 안 되는 거지. 동시에 와이파이를 법제합니다. 예. 이게 2016년이에요. 요 배경이에요. 그래서 한때 클라우드 경쟁은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서 해저 케이블을 누가 먼저 많이 까느냐 이거 경쟁이었거든요. 정확히는 구글이 먼저 다 깔아놓고 있었어요. 100조를 투자했던가? 예. 그 구글의 해저 케이블이 전 세계 60%인가 70% 정도를 다 잡고 있었고 아마존이 AWS나 아니면 애저 같은 경우도 구글의 해저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배경으로 트럼프 정부일 때는 전 세계에 무료로 인터넷을 공급하겠다. 와이파이를 우리가 공급하면서 하겠다라고 임시 허가도 받았었어요. 그거 실제로 한 거 머스크였죠. 아, 이게 뭔 와이파이야. 와이파이는 잘 공급이 됐고요. 아예 푸에트리코 같이 이런데 와 우리가 땅 이렇게 그 머스크 스타링크로 그 우크라이나 같은데 제공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AWS 애저도 모두 자체 애저 케이블을 확보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글이 이제 이렇게 깔려져 있으니까 이건 따라하기 힘들 테니까 아마 구글이 클라우드 시장을 최종적으로 다 먹을 것 같다라고 했으나 지금 3대 클라우드 중에서 구글이 패자가 됐죠.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대 클라우드 중에 그 중에 구글이 패자지만 패자가 분기별 매출이 4조가 나옵니다. 분기별 매출이 한다. 영업이익이 4조가 나옵니다. 영업이익이요. 매출이 아니에요. 4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1년에 내가 패자인데 16조가 나와요. 그러면 할만하죠. 여러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클라우드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인프라는 우주 인터넷 경쟁으로 보입니다. 베조스는 당연히 AWS 같이 할 거고요. GC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페이스X랑 합니다. 그리고 MS 같은 경우도 그냥 스페이스X랑 하고 MS 자체는 원래부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위성 기업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로 생산성 증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저 케이블
이 우주 인터넷을 먹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머스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의 활용성을 위성 인터넷으로 더 넓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향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1번을 끝내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으시면 이제 다음 메인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는 AI 하시는 분, 의료는 AI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가고요. 우주 인터넷은 뭐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겁니다.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선 용어부터 정확히 설명할게요. AR, VR, MR, XR이 있어요. AR은 확장 현실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포켓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VR은 메타가 아주 완전 가상 현실로 가상으로 나와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중간 정도가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XR과 MR인데 이게 좀 상위 개념이에요. MR 같은 경우에는 확장 현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반지로 이제 컨트롤까지 하는 게 MR. 그리고 XR은 이제 최종적으로 MR이 혼합 현실이고 XR이 최종적으로 확장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장비가 이거 가지고 컨트롤러 가지고 컨트롤하는 건데 진짜 XR은 이렇게 가상을 그어서 저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인터넷 한 번씩 이제 스타트랙이나 아니면 웹툰 덴마 같은 데서 갑자기 땅 사람 떠가지고 하는 그거랑 같습니다. 네, 그게 XR입니다. 그리고 사티아 나델레가 이 말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왔냐? MR 연구 정도 수준이에요. MR 연구. 네. AR, VR은 이제 구축이 끝났는데 VR은 이제 좀 스트레스가 심하고 AR이 이제 좀 더 낫다. 네. 그래서 메가존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XR 구축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다. 그래서 2024년 CES는 굉장히 볼만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래픽 렌더링을 기기에서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 엣지 컴퓨팅을 써야 된다. 유니티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소의 5가지 시나리오인가 6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스마트 글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IoT 기기 제어가 되어야 되고 실시간 반응으로 5G와 클라우드가 기술 스택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고 최적화해서 빠르게 하려면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고 팬덤 문화 이걸 쓸 사람들의 팬덤 문화가 필요하고 이게 인터넷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낙의 사용자 단말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좀 생소하게 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PC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웹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동시에 모바일 웹이 넘어갔어요. 이 다음을 마이크로소프트는 AR 글래스, 아니, 그 스마트 글래스 그리고 메타버스 웹, 메타버스 요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음 단계다. 모바일 웹 다음 단계다. 그러면은 어 덧붙여 말하면은 제가 대체로 느낀 점은 AWS는 우주와 그다음에 현실 그 스마트 시티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도 NFT까지는 모든 클라우드들이 말하는데 메타버스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AWS는. 그래서 맨날 어 메타버스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AWS 들어갈 테니까 위험하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들인데 IT 사람들 아니거든요. 예. 약간 반은 사기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장 메타버스를 잘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블리자드를 인수했고 디지털 트윈까지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성공작이에요. 애저 IoT와 연동해서 애저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이미 시연을 다 보였고요.
그 디지털 트윈은 실제 여기에 씁니다. 그래서 로봇이 수리하고 하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실제 고객이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꿈이 아니다. 다른 데는 전부 꿈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이거 이미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 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거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은 BCI 기술 반지 컨트롤, 네파로 컨트롤 되는 헤드셋과 그걸 반지 끼고 하는 것들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건 원래부터 제가 알고 있던 건데 홀로렌즈가 미군 훈련에 이제 도입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2021년에 했는데 잠깐 멈췄다가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구글은 공군 정도는 하는데 연산할 때 노조 반발 때문에 펜타곤 프로젝트를 못 들어갔거든요. 군사 부문을 못했어요. PC주의 때문에. 근데 맞서는 워싱턴에 있잖아요. 반발이 있어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고 저것도 반발이 좀 났었어요. 근데 반발이 난 게 우리는 군사에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구글이었지만 맞서는 뭐였냐면은 가상현실과 실제 전쟁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거 반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잘하고 싶다는 반발이었죠. 여기에 디지털 트윈과 클라우드를 도입합니다. 마소와 펜타곤 프로젝트를 이 배경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이제 소송 걸어서.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도입하고 디지털 트윈이란 게 뭐냐? 가상현실로 실제 기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실제 디지털 기기로 기기들이 전부 다 제어가 되고 동시에 배달을 메타버스 안에서 시키면 로봇이 와서 메타버스 그 실제 로봇이 와가지고 그 로봇이 음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저기 마곡의 테스트 베드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되려면 스마트 시티 시스템 자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주 인터넷까지 다. 그래서 아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히려 더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부분 다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블록체인을 안 해요. NFT도 옵션 정도 느낌으로 준 것 같고 그 별로 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메인을 요걸로 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패러다임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료나 이런 거는 원래 이제 다 하던 전장터니까. 그리고 군사훈련 부분에서 해서 군사훈련 생산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잘하는 거에 굉장히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죠. 생산성.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클라우드 보안으로도 지금 현재 1위에서 합니다. 사실 클라우드 보안 따지면 제일 잘하고 있을걸요. 설정 문제 떴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존은 한 번씩 뜨거든요. AWS는. 근데 설정 문제 같은 걸로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 마소에선 들어본 적이 없고 이거 사실 원래 배경이 뭐였냐면 클라우드를 어떻게 썼냐면 마소 같은 경우는 전 그 컴퓨터에 그 옛날에 윈도우 디펜더 기능이 있었는데 전 컴퓨터에 악성 코드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애저에 보내가지고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기능이 거의 뭐 파수다컴급으로 나오는데 개인용으로 파수닷컴을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급 정도 기획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소가 중요하시하는 거 데이터 프라이빗이 보안 제일 중요하다. 사실 인증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유지하고 있죠. 각국에 다 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들은 하드웨어 관련된 인증이나 이런 거 경험도 진짜 많아요. 그 웬만한 거 다 얘네들이 다 인정을 받고 쓰고 있죠. 홀로렌즈가 이게 대중화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AI 글래스가 제가 한번 계산을 때려봤어요. 근데 홀로렌즈가 1,700달러, 우리나라 지금 한 대충 500만 원 정도인데 미국에서 따지니까 하위 25%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그 역산해서 한국에서 적용해 보니까 170만 원 정도 꼴이다. 그러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좀 더 구축이 되고 그러면은 다 쓸만한데 미국 연봉도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지금 현재 호주도 이런 상태입니다. 미국도 인권 일자리 부족하냐 호주도 상당히 일자리 부족했다면서 그냥 1억 그냥 그 최하위 연봉이 1억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더욱더 배포되기 편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1억이 연봉이 올라간다 해서 음식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메타버스홈과 스마트홈과 그다음에 아바타페이 관련돼서는 제가 8일에 걸쳐서 죽어라 최은호 박사님의 이제 강연을 열심히 제가 이걸 했는데 도메인에 관련된 지식과 실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돼서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패스키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CBDC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증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현대 메타버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메타버스의 목표 자체는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걸 기기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그 기기를 컨트롤하면서 동시에 여기 내가 인증이 돼서 주문을 하고 그런 게 목표인데 아니 잠깐 이게 자동차든 뭐든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인증서에 관해서 실제로 애플과 구글과 마소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패스키의 배경이 뭔지 거기에 관련돼서 실제 지금 우리 핸드폰에도 우리도 모르는 인증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인증서에 보니까 OID 중에서 애플은 메타버스용 인증서 이미 다 자리를 비워놨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정확히는 연결 인증이라고 합니다. 연결 인증이고 흔히 여러 인증서를 연결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자율주행에 쓰는 걸그 자율협력주행이라고 해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의 자율주행인데 머스크도 이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걸 구현하려고 하니까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싸그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블록체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웹3는 지갑이 돌아다니는 구조다. 그러면 CBDC든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갑이 누가 인증이 되고 그게 어디서든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해한 순간 코인은 코인은 안 받아주잖아요. 저는 비트코인만 딱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남들은 예술품이라는데 자산은 맞다. 자산은 맞는데 이게 뭐다? 통조림이다. 하와이 같은 데는 황금성이 높아서 스팸에 그거 자무새 담궈져 있거든요. 그 현금 대신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즉시 하루 만에 그냥 월급을 다 써요. 왜? 오늘이 제일 싸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남는 돈은 전부 비트코인 사는 거죠. 뭐 비트코인 폭락을 생각해도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가치가 보존이 된다. 이런 거 방군이 돌아다니는 이제 중앙아시아나 저런 인플레이션이 큰 경제적으로 실패한 국가에서는 저 비트코인이 어떻게 통조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가치 보존의 입장.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원let들이 어디서든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요거밖에 없다. 연결 인증이 되어야 된다. 어디서든 인증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이게 누구다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된다. 덧붙여 NFT는 어떤 클라우드는 다들 오케이 하는 느낌이에요. 코인은 이야기 안 하는데 NFT는 다 이야기해요.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월렛이 돌아다닌다는 요 단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파기보다 NFT 솔리디티는 오픈소스라서 그럭저럭 그냥 자바스크립트 해보신 분들이 금방 해볼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월렛이 돌아다닌다. 요거의 컨셉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연결 인증과 메타버스와 실제 연동이 되려면 어떤 구조가 되는지 이게 여기 밑에까지 모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애플의 스마트 시티라기보다 애플의 스마트 홈 전략과 아마존의 전략이 좀 차이가 딱 느껴져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스피커, 우주 인터넷 이렇게 전략을 한다면 MS는 전부 다 안다. 우린 다 할 거야. 근데 다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하는 게 생산성의 컨셉으로 다 하는 거고 단지 우리가 따로 클라우드 활용성을 늘리는 건 메타버스다. 메타버스가 메인이다. 요 느낌이 들어요. 원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타트업 구축이었는데 이제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원래 이게 쉽게 구축하는 거, 데이터 분석하는 거, 머신러닝 돌리는 거 요거였는데 제가 말했듯이 모델이 끝났어요. 이제 스케일업 단계예요. 별의별 게 다 확장이 될 거예요. 지금은 10배씩 확장하려고 더 클라우드를 많이 쓰세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한다면요. 자, 그러면은 MS는 그렇다 치고 구글은 뭐 하지? 제가 쓱 봤어요. 구글은 도대체 전략이 뭐지? 이거 봤는데 얘네들 뭐 이제 자기는 뭐 쿠버네티스 성공한 걸 끝났나 보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요. 빅쿼리를 옴니를 기반으로 크로스 클라우드. 빅쿼리 그 스프레드 시트 여기에 쓰잖아. 잠깐만 쓱 보니까 광고 회사다 보니까 이게 구글 보통 클라우드를 두 개를 쓴단 말이에요. 알리 클라우드 뭐 GCP GCP 아니 AWS GCP, Azure GCP 요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어디든 어쨌든 다 쓰니까 그 AI 하려면 다 쓰니까 그러면은 그냥 멀티 클라우드 아유 우리 클라우드 다른 거는 다 잘 연동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전략으로 가나? 얘네들이 딥러닝으로 계속 파고하는데 요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 다 쓰십시오. 같이 쓰십시오. 어차피 돈 들어오는 거 다 똑같은데. 네. 아니 뭐 다른 클라우드랑 같이 잘 쓰면 되죠. 리전에 이래 섞을 수 있어요.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글은 명확하게 잘 안 보이고 있지만 구글이 지금 현재 상당히 견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견제를 많이 받고 있냐면은 분사해라. 지금 현재 법무부의 고소가 곧 미국 법무부의 고소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구글이. 그런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이 모빌리티인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없어도 그냥 슬쩍 말이라도 해주세요. 심심해. 아무도 대답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없나요? 네. 일단 저도 네, 말씀하시죠, 멘토님. 네네. 뭐 일단 저도 간단하게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이전 연구소에서 있었던 게 저는 이제 XR 쪽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XR이 그때 봤을 때는 어 이제 군대에서 되게 많이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때 당시에도.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좀 오래됐기는 했지만 그때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스마트 글래스였는데 그때 스마트 글래스가 멀미 유발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아이 트래킹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눈 초점대로 이렇게 아, 많이 멀미를 감소시키는 게 좀 그때 당시엔 있었거든요. 멀미가 VR에서 나고 여기에는 아예 안 난대요. 아, 그래요? 예. 어. VR에서 가상현실이 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음. 현실의 안경에서 그냥 뭐가 하나 증강된 거라 가지고 아, 여기서는 안 난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맞서 보면서 제가 신기했던 게 있어요. 제가 아까 XR, VR, MR은 상위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상위 개념인데 맞소는 이때 그 공개된 PPT에는 안 주던데 그때 말할 때 얘네들은 전략을 뭘로 땄냐면은 AR에서 MR이 되고 난 다음에 VR로 간다. 이렇게 짰고 실제로 가와사키 중공업은 요거예요. MR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VR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MR에 가까워요. 여기 이거 기계 무슨 고장 나면 노코드로 해가지고 땅땅땅 해서 이렇게 지시사항도 내리지만 로봇으로 자동으로 수리하게끔 하는 그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약간 좀 마소가 자기들 특유의 능력을 잘 살렸는데 어쨌든 현재는 제일 선두주자입니다.
일단 뭐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가 가장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 클라우드도 그래도 좀 잘 크고 있고 보안도 거의 1위고 그다음에 뭐 AR, VR도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애플의 스마트홈 전략은 요걸 보시면 아는데 패스키라고 나오는데 패스키가 뭐냐면은 생체 인증 가지고 이제 비밀번호 없이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스처로도 되고 뭐 등등 되는 게 이제 확대되는 건데 애플 같은 경우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애플페이. 네이버 페이가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애플페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기 연동이든.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게 왜 뜨는지 알았어. 이거 들으면서. 인증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디 있더라? MFA라는 게 뜹니다. MFI. 여러분들이 애플 제품 MFI 중에서 케이블 넣다 보면은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채팅이라도 말해주세요. 애플 기기 쓰다 보면 이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이게 MFI 인증인데 기존 다른 것들끼리 인증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연동이 잘 되잖아요. 그럼 잘 보면은 아이워치, 아이폰, 맥, 그 다음에 뭐 맥북, 애플 TV, 시리, 그 다음에 애플카가 혹시 나온다면 지금 애플 태그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카가 나온다면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애플 홈킷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내가 메타버스에서 지금 얘네들은 장비를 사람용을 하나 만들 때마다 원래 PC를 최초로 만든 애들이다 보니까 만들 때마다 거기에 맞는 OS를 만듭니다. OS를 만드는데 연동이 돼야 되니까 인증서가 항상 주고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사면은 인증만 되면은 이거 전부 다 주인이야. 근데 이제 그 인증서를 가지고 생체 인증 패스키가 나왔다는 건 뭐다? 목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C나 이런 거는 어떤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제스처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누구다. 그럼 아빠다, 엄마다, 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거는 검색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이 안 되니까. 이게 인증서가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글래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오면은 얘네들 제품을 한 방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애플 태그가 나왔는데 이거 무슨 용도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개발자 홈페이지 나왔는데 우리 아마존, 애플, 구글, 패스키 개발자의 홈페이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쪽에 붙으려면 이렇게 개발해라. 그리고 이 인증이 뭐냐면 IoT 국제 표준이에요. OCF랑 메타랑 그거는 이제 동영상 보시면 알고 근데 한국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글래스가 나왔을 때 리얼리티 OS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나왔을 때 거기서 이것들을 싸그리 다 컨트롤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싸그리 다 컨트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그거 써가지고 이거 이제 그거 맥에서 뭐 주문하면 결제도 어디서든 그냥 한 가지 한 방에 컨트롤 네. 영결 씨요? 영결 씨는 애플 같은 경우는 AWS랑 GCP 쓰든가? 글래스도어 보면 나와요.
인증서 주고받는 거 말고. 캘리포니아. 아이씨, 사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AWS랑 GCP를 쓴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 스택을 잘 안 밝혀서 그 중국에는 알리바바를 쓰고 있고 언제나 불편한 글래스도. 네, AWS랑 GCP 씁니다. 얘네들 뭔가 특별한 기술 스택 쓰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잘 시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인프라 문제는 뭐 서로 어떻게는 해결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부분은 아니라서. 여튼 이런 식으로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가 있든 뭘 하든 그걸 인증서에 붙이면은 아 이게 주인이라고 인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최종적인 자율주행의 목적은 요거예요. 요거. 어, 안 나오네. 백종원 씨가 차에서 왜 게임을 같은 게임을 4번을 깰 수 있으냐면은 누가 운전해 주니까. 그런 거로 안에서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게임 넣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안에서 자동적으로 운전하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메인입니다. 애플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블루투스를 쓰는지 와이파이를 쓰는지 뭐 어쨌든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건 통신 부분이니까. 일단 뭐 저도 그 요 말씀에 정말 공감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WWDC 2022년에서 나왔던 그런 계획들이었어서 그 패스키랑 그다음에 이제 리얼리티 OS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엔 나중에는 애플이 다 지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장비는 다 지배한다. 이런 컨셉 같아요. 얘네. 미국에는 실제로 이거 가지고 이제 애플페이로 다 커버되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그걸 네이버페이 가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로 넘어갑니다. 이게 머스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잘 안 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게 문제가 차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 시스템이 필요한 협력 주행이 돼야 돼요. 인증서를 주고받으면서 차들끼리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비자동화가 있고 운전자 보조가 있고 부분 자동화 있고 조건부 운전 자동화가 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뭐 자동으로 돼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돼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아닌 그 지방 도로나 이런 데는 거기는 이제 자동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4번, 5번 정도 되려면은 이제 자동차와 교통 시스템까지 모두 다 세팅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협력 중이라고 하는데 저기 인증서 관련된 거에도 나오는데 어, 그 V2I라든지 뭐 사람 간의 이제 횡단보도 여기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횡단보도 꼬리 물기 되는 횡단보도도 있어요. 이제 횡단보도가 예를 들어 1초까지 이제 초록불이면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2, 3, 4 이제 1에서 좀 끊어져요. 사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거 자료를 이제 퀄컴에 있던데 퀄컴을 이제 좀 참고해 보면은 모빌리티 교통 시스템 자체를 싸그리 바꿔야 돼요.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엄청 도시 스마트 시티라 불리는 거 이게 엄청 이거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엣지 컴퓨팅 쓰고 그 중앙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쓰고 IoT 장비를 컨트롤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들끼리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어쨌든 그냥 인증서 주고 받는 겁니다. V2V 바이크 투 바이크던가 어쨌든 그래서 인증서 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람 상태도 알아야 되고 아예 도시 모든 거 전체 자체를 시스템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더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지향점인데 상당히 만만찮다. 이건 MS가 그래서 공장을 먼저 간 게 아닌가. 공장에선 저게 되니까. 공장에선 어쨌든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이니까. 그래서 MS가 저기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거다. 이거다. 메타버스다. 이걸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냥 모바일 웹앱 이거 구축하는 거 여기 한계다. 예. 이게 그냥 인프라 수준이 아니라 싸그리 다 저걸 그 도시 자체를 싸그리 바꿔야 되는 수준이라서 야 저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도시 자체를 스마트 팩토리를 그 네트워크 안 되는 곳에다가 스마트 팩토리 하는 것도 힘든데 도시 자체를 싸그리 바꿔버려야 되는 수준이라서 어쨌든 여러분들 저 3대 중에서 제일 패자라 불리는 구글 같은 경우도 분기별 영업이익이 4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4조 달러던가 어쨌든 우리의 미래는 아주 창창할 것이고 이것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